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의 성공 파트너 CDC 취업캠퍼스의 김현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독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인사 조직 쪽에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시는 경영학 박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경영학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의 인사와 조직의 컨설팅을 하시면서 어떤 기업에서 역량이 아주 뛰어난 상위 그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역량의 비밀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펙이 좋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그런 것들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들의 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런 데서는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습관화된 독서,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의 독서가 그분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역시 도서와 책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실 취업 준비도 굉장히 바쁘시고 자격증 준비하실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들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튼튼한 실용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독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독서하시고 또 제가 마지막에 항상 보내드리는 도서 소개 코너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더 튼튼하게 잘 자리 잡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요.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의 모의 면접이라든가 취업 관련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캠프들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들이 뭐냐면은 실무에 이제 직무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인과 전체적인 기업, 산업, 직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움이 더해서 이번 제가 가을에 계속해서 공채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요. 금융 공채를 위한 은행권 지금 계속해서 공채 발표되고 있는데 은행권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금융 분야와 기업 금융 분야 지원에 따른 전략 구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최고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상식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한 도서와 금융 지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갈 텐데요. 제가 오늘 좀 엉뚱한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게 뭐죠? 네, 숲입니다. 예, 나무가 나와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직무해서 직무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경영 목표를 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직면하는 문제점이 본인이 하는 업무만 알고 그것이 내 나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내 속한 곳이 전체적인 숲을 이루는 금융 분야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금융 분야가 이 숲이 지구에 그런 산소를 공급하고 보호하듯 어떻게 금융 분야가 다른 기업과 산업과 개인, 경제 주체들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빈약하고 면접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오늘은 좀 더 기본부터
천천히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부터 직무까지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면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채에서 안내해드렸던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책은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국책은행을 다시 되짚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은행에 지원을 이제 시중은행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시중은행만 아시면 안 되고요. 국책은행과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금융공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한국은행을 이해하셔야 한국은행의 정책을 이해하셔야 그다음 은행들이 바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념을 쓰게 되는데 본인들이 일하시는 시중은행만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은행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국책은행은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떠한 특정한 국가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원과 보호 아래서 설립한 은행을 말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 은행의 은행이고 발권은행의 한국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거,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수은행입니다. 자, 국책은행은요. 여러분들 국책은행이나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는 지원 목적, 지원 동기와 시중은행에 지원하시는 그 지원 동기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국책은행의 경우는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이라든가 일반 은행과 같이 어떠한 일정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부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공기업들의 만성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공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공기업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목적은 아주 수익이 많아서 한 곳으로부터 독점을 하게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만성 적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기업화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가지 않으면 지원 동기나 본인의 가치관에 있어서부터 자기소개에서 잘못 기재를 하시고 면접 또한 잘못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이라든가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은 국책은행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구분하고 가셔야 되는데 연결고리 또한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시중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셔서 한국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일반 은행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요. 금융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전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위한 은행이고 중앙은행이며 발권은행이고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이제 어떤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정책에 관련해서 관여하고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업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다음 상업은행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금은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의 경우는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라든가 그런 그 은행들이 일반 은행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은행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들이 그 일반 이제 특수은행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은행 예급 취급 기관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은행과 비슷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투자신탁사라든지 우체국의 예금사업본부라든가 여러분들 최근 이제 공채들이 나서 지원하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면은요.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을 이해하셔야 다른 은행들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아니면 영업 방향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제 뉴스 기사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쪽에 자금을 늘리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한국은행이 지정을 해놓고 시중은행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시중은행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그 한국은행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사이트는 좀 자주 방문하셔서 거기에 방문을 하시면 정책 변화라든가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이제 공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지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세계 다른 은행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읽어보셔야 공채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금융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성장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조금 자주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으시고 자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은행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발권의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원화를 발행하고 이제 경제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업무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공채의 인력들을 보면은 뭐 경제 동향 관련해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는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할당한 자금을 시중은행이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 직접 개인과 기업과 거래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과는 직접적인 거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금융서비스 종대라 상업은행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한번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금을 하고 아니면은 가서 이제 외환 거래를 하고 아니면은 기업 사이드에서 수출입이라든가 그런 업무 또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급여 통장 계좌 관리라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상업은행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아까 제가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들이 있듯이 여기는 이제 예금은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지주 소속으로 알고 있는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신한지주 금융지주 신한은행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행은 이제 여기 시내나 다른 데 일반적으로 지점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은행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지역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방은행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대구은행이라든가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뭐 그런 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은행 중에서도요. 이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대구은행이 지금 한창 공채 중인데 대구은행이라든가 이런 지방은행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 주로 발달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 분들에게 약간의 그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그 지방은행에 지원하는 한 학생들, 아니 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지방은행, 왜 지방은행 여기에 지원을 하느냐라는 것을 지역 경제를 이해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미지만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봉사, 사회적 공헌 쪽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기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자소서나 면접을 잘 보실 수 있다고 드린 말씀이 사실 이런 데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은행은 기업이고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자사 그 은행을 이용해 달라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의 전략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는데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는 이제 공채는 없고요. 거의 이제 수시 채용을 하는데 이럴 때 정보가 중요하고요. 외국은행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외국은행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에 약간 법인이라든가 대형 지점으로 들어와 있는 곳만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시아계, 예를 들어서 일본계, 중국계 대형 은행들이 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기준으로 2017년 포춘 선정 5대 기업에 1위 애플을 제외하고는 중국계 은행 4대 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그다음에 중국광대은행이 이 5위 안에 다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굉장히 은행업이 성행한 곳인데요. 외국 은행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나라에 어떤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은행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 경제의 중심이 되고 농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당장의 일반 시중은행에선 적극적으로 그 영업을 하기 어려운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중심으로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책은행인 특수은행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은행이나 그런 국책은행의 경우는 좀 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본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에 좀 강조를 하시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 중에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에 분류를 했을 때요. 비은행 예급 취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자산 운용사라든가 투신 운용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아니면 이제 우체국 가시면은 예금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데가 대체적으로 다 그 비은행 예급 취급 기관이고요. 은행과 비슷한 금융 상품을 다루긴 하지만 일반 예금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생긴 우리나라 금융계에 큰 쓰나미 같은 역할을 했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죠. 그래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도 분명히 은행이고요. 제1금융권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 속해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은행에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그 자기소개서 이제 그 채용이 시작이 되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내용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제가 우리은행 공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만 준비하시지는 않을 거라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기본 초안을 마련해 두셨다가 다른 은행, 시중은행도 지원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스케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9월에 본격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조금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여러분 2017년 그 하반기 공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 그 다음에 디지털과 IT 인력들의 대규모 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에 영향을 준 것이 그 K뱅크나 카카오뱅크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킨 것이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그 핵심적인 것을 꼭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K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은행 금융권의 전반적인 것들을 패러다임을 바꾼 부분은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금융 컨텐츠가 메인이 되고, 그래서 경상계열이라든가 법대 뭐 그런 쪽의 분들이 대부분 메인이 되고, IT 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들은 항상 사이드로서 도와주는 역할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원에도 이제 그런 그 기술 분야의 임원 외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K뱅크와 인터넷 그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IT와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IT나 전자공학, 공학 계열에서 은행장이 나오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금융이 완전히 중심이, 시스템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 예전에는 이제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인터넷 은행은 다 그러니까 갖고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시중 은행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서 지점망이나 점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점과 점포를 모두 없앰으로써 해서 아주 그 예금 금리라든가 그 대출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에게 고객에 맞추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관련된 뭐 비대면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만큼 좀 핵심을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시중은행이라든가 일반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원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전문 은행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앞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로 쓸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 우리은행 자소서 및 면접 내용이 나왔던 게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마 올해는 약간 변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어차피 은행이라든가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항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라든가 그 요구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고 공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관,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달라 해서 천자 이내로 얘기를 했는데, 제시어가 뭐 도전, 성공, 실패, 지혜, 배려,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성장 과정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어머니는 어땠고 이걸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가치관 형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우리은행 신입 행원으로서, 이제 올해는 2017년 되겠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곳은 어느 기업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셔야 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을 보는 지혜가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왜 금융권에 지원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금융권도 왜 은행에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은행 중에서도 왜 꼭 우리은행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금융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와 다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은행의 다른 전략을 이해하셔야지 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부분으로는요, 예전에 그 모 우유 회사에서, 그 유업 회사에서 그 지원 동기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의 98%가 다 어릴 때 먹었던 우유에 관련된 내용을 똑같이 쓰는 이유로
지원 동기 자체를 볼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남들이 흔한 쓰는 그런 지원 동기 또 가끔은 잘 쓴 자소서를 보시고 그걸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그렇게 또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내가 왜 금융권에 지원을 할까? 금융권의 역할이 뭘까? 그다음에 왜 내가 특별히 은행이 맞을까? 특히 왜 우리 은행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찰해 보지 않으면 이런 지원 동기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쓰시기에 좀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목표하는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필요한 역량 3가지를 쓰시오 나왔는데 이제 본인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은행 가서 비전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데 은행은 이제 자체 내에 그런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제가 전에도 한번 홈페이지 다 한번 흩어서 보여드렸었는데 뭐 공통점이 뭐 책임감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뭐 글로벌 뱅크 그런 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특히 이제 인도 지역의 진출에 관련돼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 순이익 성장률이 모든 중국에 들어온 외국계 지점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 우리은행이 진출해 있는 곳에 지역에 관련된 외국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르투갈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인도의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힌두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어라든지 말레이시아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어에 대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좀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좀 적극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역량을 잘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기재를 하시는데 요즘 너무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소통과 창의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소통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뭔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실사례를 들어주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실사례로 나타날 만한 것들을 조금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위비뱅크, 위비톡 등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뤄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는 난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창의성이 뭘까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의성 하면 뭔가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쉽게 팁을 드리자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냥 없던 거에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지식을 재배열하거나 달리 볼 줄 아는 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 면접 같은 걸 시키면요. 창의성이 특별히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어떠한 틀에서 가두어 있어서 대답이 밖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물어보면 아이한테 A가 좋으니 B가 좋으니 하면은 거기 사고 틀에 갖추어져서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A하고 B 사이에서만 고르려는 프레임에 갇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내가 어떤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금융업에 있어서 예전에 당연히 받아들이던 것을 뭔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은행들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을 개척하면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원자가 우리은행에 입행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여러분들 뭐 요즘 쉽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며 과연 지금 그것들이 금융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일부 뭐 AI 같은 것은 지금도 그 금융 어떤 시스템에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빅데이터 같은 거는 충분히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그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성장 과정의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시장 산업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준비해 온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좀 더 알게 된 것들 아니면 도서를 통해서 좀 더 튼튼하게 알게 된 것들이라든가 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금융 그 공기업이라든가 은행에서 진행했던 어떤 공모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준비해 온 그런 것들을 그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공채 그 공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은 요번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외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요. 한국은행에서 했던 경시대회나 경진대회 관련해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어떤 나의 금융 지식을 적용시켜 보고 그것을 그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 물어보고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있는 그 뜻을 좀 정확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은행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부분이 6개월 정도의 스타트업,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다면 창업에 대한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은행과의 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확실히 스펙보다는 점점 실무 중심으로 늘어나는 전체적인 채용 변화를 금융권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구은행에 공채가 나와 있어서 대구 지역 분들하고 이제 지방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고를 좀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자, 대구은행도 역시 일반 그 금융 분야 신입, 그 여전히 그 똑같이 신입을 채용함과 더불어서 IT, 디지털 분야의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은요. IT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전공 제한이 특히 IT는 전공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T를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T 관련 자격증, 예를 들어 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IT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IT 부문 그 지원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들과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친구들이 요즘에 아니 여태까지 은행만 준비했는데 너무 상실감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공부를 해왔다는 건 결국은 변화를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친구들을 계속해서 금융권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좀 더 IT와 그런 이제 뭐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거고요. IT 인력을 채용할 때 중요한 거는 IT 시스템을 이해하고 컨텐츠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만 아는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시스템만 아는 부분은 컨텐츠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T 인력 같은 경우에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원 소개서에 다 그렇게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IT 인력을 채용할 때 IT 전문 인력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IT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 핀테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융합 인재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융합을 해야 한다는 거. 한 곳만 알면 안 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IT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기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 콘텐츠를 충분히 이해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대구은행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서류 전형 필기 시험이라든가 실무자 면접, 최종 면접 등이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은행권들이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생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좀 허와시,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경우에 오히려 학교나 학점을 다 배제하면 내가 뭐에 금융권에 특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리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면접을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말을 잘하거나 달변가들만 면접에 어떤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무를 모르는 분들이 말만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외환이라면 외환 지원 분야에 있어서의 실무를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여신이나 수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개인 쪽은 어떤 쪽으로 경영 목표를 삼고 있는가. 기업 쪽은 어떤 쪽을 경영 목표를 삼고 있는가. 본인 RM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석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뭐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구조화 금융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직무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 두시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스킬이라든가 그 면접의 방식 같은 경우는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똑같이 비례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실무를 중점으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은행 자기소개서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거는 2017년도 건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왜 대구은행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이 무엇이냐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관심 있을 때 본인이 어떤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은행 산업의 현재 상황. 그래가지고 은행 산업을 이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 현황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대구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으로 해서 지역 은행들의 발전 상황.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상당히 지역 은행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은행들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함께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지역 산업 발전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고민해 보시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지원 분야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개인 금융과 그다음에 기업 금융에 대해서 각각의 경영 목표를 잡으셨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원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개인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 기업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고 개인 금융 주체, 개인 경제 우리 주체가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결 고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상담, 서비스, 뭐 이미지 그런 것만 잔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과 차별화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금융산업을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경영 목표를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인터넷 전문 은행과 앞으로 구분져질 본인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 경제 주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즉 개인, 경제 주체인 개인을 좀 더 도와주고 그들이 그 경제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주택이 필요할 때는 주택 자금을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학자금이 필요할 때 학자금 대출을 한다든지, 개인의 경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자산 관리해서 예적금을 이용하는 방법,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증권사에 지원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개인 쪽을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 분석을 한 경험이 있어서 산업 분석을 개인 금융에 있어서 어떻게 네가 당신이 이바지할 것인가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주식을 좋은 거를 발굴해서 개인이 어려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식은 대박을 터뜨리는 로또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고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투자라고 했을 때는 기대가 커지고 그거로 인한 손실을 보면서 나중에 뭐 궁극적으로 정말 그 아주 마지막까지 치닫는 뭐 자살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업을 이해하고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정말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금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시켜주고 좋은 주식이나 좋은 기업을 추천해 줌으로써 기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개인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주식으로서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거는 정말 그 사실은 좀 허황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증권업에 대한 것들이 이해를 잘 못한 채 지원을 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금융은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은 인간에게 있어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논과 밭의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자란 농산물로부터 수확을 얻어서 사실 이제 공동에 같이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건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넘치기만 하면은 사실 그 벼농사나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산업 분야에 금융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며 은행은 어떻게 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는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 기업 부문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방법에 뭐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뭐 PF라든가 정말 또 구조화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목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원에 그 충분히 지원 동기에 잘 녹아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첫 번째 다른 은행들이 처음에는 서류 전형에서 모든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인상의 영향, 그러니까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제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블라인드 면접의 핵심은 기존에 있었던 평가서와 면접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면접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면접을 했었는데요. 면접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가점이 받는 부분은 가점대로 받고 면접에서는 면접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련해서는 뭐 요즘 학원이 생기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무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채용에 관련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이라든가 그 은행들 본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중점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은행 같은 지방은행은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가점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는 이건 이제 은행원의 애로사항인데요. 여러분들 대출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달에 15차례 복국을 먹은 은행 직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은행 직원이 그 이제 가계대출 부분을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요즘 개인 그런 소상공인들이 쉽게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서 제대로 그 영업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해서 그 카드로만은 체크되지 않는 현금 흐름이라든가 영업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분석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통합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거 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각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에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올해 금리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는 걸 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에 관련된 거는 바로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만장일치 6명의 그 금융통합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금리 동결에 동의를 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지배적인데 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이렇게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K뱅크하고 카카오은행이 그 은행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금 금리도 좀 낮추고 있고 금융상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은행이 차별화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있어서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또 금융 논술과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을 그 튼튼하게 할 여러분들 금융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분식 회계와 워크아웃인데요. 자, 분식 회계와 워크아웃을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이유는 여러분들 분식 회계와 워크아웃은 기업에 관련돼서 그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분식 회계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이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분을 바른다라는 그 분을 바르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 잘 아실 텐데 사실은 거기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도록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 그 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장부에 정확히 다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라든가 그 금융권과의 그 거래를 할 때 좀 더 좋은 그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업상의 그런 이익을 부풀린다든가 아니면 부채를 좀 낮춘다든가 해서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사실 회계부서가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외감 업체가 와서 여기에서 적정 의견을 냈다 하면은 이제 그 외감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 주식 시장에 공개가 되는데 주식 그 투자가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해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완전 속아서 하는 게 되면서 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로 인한 기업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실형을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뉴스지상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회계나 재무 상황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기인해서 사실은 좋은 자금을 받고 또 좋은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깨끗하기 위한 기업의 가장 시작되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이러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기업 회계의 그런 장부 기록에 있어서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난 뉴스로는 뭐 여러분들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분식 회계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그 커다란 회계법인 같은 데서 이제 여기에 대해 외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어떤 리베이트로 해서 적정 의견을 내 가지고 그와 부분에 이제 다른 기업들과 금융권 채권단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 손실을 엄청나게 받게 돼서 실제 그거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의 그 관계자들이 임원과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게 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해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금융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분식 회계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자산을 부풀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산은 뭐 유동성 자산도 있고 비유동성 자산이 있는데요. 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에 뭐 재고 같은 거에 재고 자산을 좀 부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분식 회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이제 채권단들이 어떤 기업이 이제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모여서 이 회사가 회생을 시키면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기에 상당히 유망하고 좋은 기업이다 했을 때 워크아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 상태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하는 회생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워크아웃하고요. 그다음에 법정 관리 같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워크아웃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채권단들이 모여서 사전에 면에 방지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도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래도 이 기업을 회생하는 게 맞겠다 했을 때 채권단들이 모여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부도 이전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 관리는 부도가 난 이후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채권단들이 사실은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다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채권단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워크아웃을 진행해서 돈을 더 투입해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이제 파산 절차가 기업의 생명을 끝내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기업과 금융기관은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금융 논술 준비하시는데 금융 논술에 관련해서 소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금융 논술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어떤 주제를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식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끌어내는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채용에서 보셨겠지만 IT 인력, 디지털 인력 상당히 지금 채용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금융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서점을 가보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진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없다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거인지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1차 혁명, 4차 혁명하는 그 혁명과 산업혁명하고도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융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측에 도움이 되실 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 박사는요, 여러분 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가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말이 이분이 창시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주제로 돼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다보스 포럼이 48회를 맞이했는데 71년부터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라든가 세계 어떤 난민 구제라든가 그런 우리가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포럼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그런 주제를 한 거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이 클라우스 슈밥 박사의 광범위한 지식에도 무척이나 놀랐지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이분의 이제 그 인류애라든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도 이런 가치관이 있는 분들이 금융권을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변화하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3D 프린터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야,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요즘 한창 금융권 및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거로 인한 개발도상국이 부딪힐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계의 정상회의라든가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많은 현안들을 의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더 공대 인력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경상대 쪽이라든가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현재의 변화를 좀 더 인지하고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숨가쁘게 제가 공채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